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를 관리할 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또 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 도시 대전광시가 있다 그러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이 주거지라든가 상업적, 공업적에다가요 조그만하게 구역을 정합니다. 구역을 정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로 하나의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그 도시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로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이 개발되어진 그 공간 속에 뭐 주거지라든가 상업적, 공업적에 오래된 주택, 상가, 공장이 있다면 그거 노후 불량을 줌으로써 판정 나면 다시 뜯어 고칩니다. 그걸 정비 사업 그래요. 이와 같이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도 계획적으로 정하고 하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도시군관리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중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시행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그려놓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 법을 통해서 이 사업은 별도 우리가 6문제가 출제되니까 별도로 이 사업을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2편에서. 그래 2편에 나오는 이 도시개발법은 여기에서 파생된 법이다 이렇게 하셔. 그 법을 통해서 별도로 6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법을 통해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하는가? 도시개발법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비사업도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6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장소 정하는 문제, 시행자 결정하는 문제, 시행 방법, 절차 이런 내용을 구체로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요. 제3편을 통해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 이 법을 통해서 정비사업도 6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6문제. 자, 이 도시개발 사업과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결정하고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하셔. 무슨 계획으로요? 도시, 군, 관리를 결정해서 한다. 그래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도 도시 군계획으로 결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도 정비 사업도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뭐뭐 있다고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있다 이렇게 하셔. 이 3가지 사업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걸 이렇게 약자로 표현해요. 뭘 한다? 도시 군계획사업이라고. 그래 도시 군계획사업이 뭐냐 그러면 봐봐요. 도시 군계획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 군계획사업은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뭐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때 각각의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은 이 법.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나요? 국토개혁법. 이 2가지 사업은 이 법을 통해서 합니까? 다른 법을 통해서 합니까? 다른 법. 그래서 다른 법인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를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그래.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그래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공간을 관리할 때에는요,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또 관리하고 있어. 여기 보십시오. 이 대전광역시 터미널 근처를 보다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 장소를 보다 쾌적하게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시청 근처를 보다 계획지구 체계로 예쁘게 개발을 통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미리 그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요. 조그마하게 이렇게 지정해서 이 안에 도로는 이렇게 다시 계획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터미널 하겠다, 배치하겠다, 뭐 시청 하겠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지정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요. 뭘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요, 주로 개발이라든가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게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그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범위를 변경해 나갈 때 역시 계획적으로 할까요? 무계획적으로 할까요?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요? 도시군관리기다 그래요. 그리고 이 구역이 지정된 그 장소, 아까 그 장소가 있다, 이렇게 이 장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장소를 예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그래요. 뭘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겠죠. 이 지역에 필요한, 이 장소에 필요한 도로, 공원 이렇게 배치하겠다,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 이쪽 블록은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만, 여기는 공공청사만, 여기는 뭐 주택만 넣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최종 결정할 때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이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장소일 때만 만드는 겁니다. 고로 여기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대전광역시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에요. 뭐다고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라 해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인 이 대전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를 만들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 대하여 만들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나요? 어쩐다고요? 일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해서 이 장소에 바로 토지 이용을 증진해 나가고요, 미관도 개선하고, 그리고 이 장소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이 지역을 보다 계획적 체계로 관리해 나가고자 수립되는 계획이 뭐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요. 그래, 그 계획을 만들어서 최종 결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해요.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 어디다 정할 수 있고, 지정할 때는 누가 하고, 그리고 지정이 된 후 이 계획은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해야 되냐? 3년에 만들어서 결정해 주라. 이 계획이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딱 만들어져서 결정 고시되면 그 구역은 이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 내용대로만 조성이 됩니다. 그래, 이 계획은 3년 이내에 만들어서 결정을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3년. 만약 3년 이내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자면 이 구역은 없는 걸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한다고요? 3년. 3년에 딱 결정 고시되면 고시된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그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토지 용시 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의 내용들만 그 장소를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공간을 관리할 때요, 또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하게 돼요. 자, 이 장소, 아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노후 불량증이 있는 지역을 정비해서 도시를 재생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주택 재개발조합이니 뭐 재건축조합이니 등등 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조합원끼리 권리 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그러면 빨리 도시를 재생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입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시킬 수도 있지만 시급하게 도시를 재생해 나갈 때 바로 단축시켜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재생시켜 나가도록 하자 해서 도입한 구역제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그걸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라고 해요. 뭐란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 이걸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해서 신속한 도시 재생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요 따당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요. 구도심을 들여다보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 도시들을 보면 이 평창에 나갈 때 도시가 커 나갈 때에 수평적 평창만 있었어. 수평적. 그래 이게 도시가 있었다 그러면 이 구도심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살려내려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사업이 더디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 그래 시애각지대 빈 땅을 바로 밀어가지고 아파트 지고 뭐 마트 지고 이마트 지고 홈플러스 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이 급속도로 휩쓸려서 구도심은 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알죠. 그래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가 수평적으로 쭉 가고 도시 공간은 다 비어간단 말이에요.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싶어서 다시 밖으로 뻗어가는 것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자, 유인하자 해서 도입한 제도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제도입니다. 이 구역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 재생을 시급하게 해 나가자 해서 도입한 거예요. 취지가 뭐 하자고요? 도시 재생을 뭐 하자? 시급하게 하자. 재생을 할 때 빨리 하자.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자. 그리고 사람 몰려들게 하자. 그래 이 구역을 주로 어디다 정하느냐?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그런 장소에 바로 여러 가지 토지용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여러 가지 시설 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도록 하고 그리고 바로 이 토지 이용 시 토지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때 규제를 최소화시켜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신속한 건축물을 건축토로 해서 도시를 빨리 살려내자 해서 도입한 제도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이때 이 한자를 좀 이해하면 이 제도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이렇게 딱 정했다. 그러면 입지가 뭐냐? 그러면 지자는 뭘까요? 땅 지자죠. 이게 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토지가 있을 것이다. 토지의 이 입자가 무슨 입이냐면은 세울입이에요. 세울입. 뭐다고요? 세우. 세우는 것은 건축물밖에 없어요. 건축물. 이 건축물을 세운다 이걸 입지라 생각합니다. 이 건축물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규제 내용을 최대화시키겠다, 최소화시키겠다.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다 이겁니다. 수백 개의 법률을 정해서 하나의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풀어서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자라는 취지하에 도입한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라 해요.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에 편입되는 땅은 어떻게 되느냐? 땅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법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그 장소를 개발하고 정비해서 거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취지가. 그리고 그 구역에 들어와서 건축을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를 최소화시켜 주겠다 이겁니다. 대폭 완화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기 때문에
입주규제 최소로 지정되면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엄청 올라가겠죠. 엄청 올라가요. 그래 이러한 입주규제 최소 구역은 주로 어디다 정하느냐? 터미널 근처 또는 그 철도역사 주변 이런데 도심, 부도심, 공동안생이 일어나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다 이걸 지정하게 돼요. 이걸 지정하게 돼. 이걸 지정하고 나서 바로 이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을 그 도시의 거점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에 들어가는데 그 계획이 바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그래. 뭘 한다고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그래. 여기다 계획만 쓰면 돼요. 그래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구역에 대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해가지고 이 계획대로 개발해서 그 지역을 거점적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취지하에 이걸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역의 지정과 그 장소에 대한 계획인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나갈 때에도 전국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각각 개별 도시, 군 쪽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결정 내용은 총 몇 가지가 있는가? 6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이 6가지를 우리는 국토개법을 통해서 상세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 문제감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문제감. 그리고 이것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6문제. 이것은 정비법을 통해서 6문제. 이것도 한 문제감. 여기도 한 문제감. 여기도 한두 문제감. 여기도 한 문제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제가 엄청 되죠.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요. 이 내용들을 구체로 공부합니다. 이 내용을 구체로 공부하고요. 이 2가지 사업은 다른 법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 이게 사실상 공법의 뿌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 개별 도시 군을 관리할 때는 이 6가지 내용을 결정해서 행정처에서 결정해서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6가지를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러면 약자로 용, 기, 사, 지, 이. 그래서 일단 6가지를 좀 압축해서 생각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사집. 아시겠죠? 그래 6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써놔요. 6가지를 묶어서 앞에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목을.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출제가 그대로 되는 거죠.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닌 것. 이렇게 또 해당한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걸 먼저 뭐랬다? 입력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알겠죠?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몇 가지 있는가? 6가지. 약조로 뭘 하자? 기사집. 이렇게. 그래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3번만 써오세요. 반복적으로 3번만 3번 그대로 제목 달고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해놓고 이 6가지 이렇게 그 3번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결국은 머리에다 다 넣어야 돼요. 결국은. 그러나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3번 써오십시오. 나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써오세요. 그러더라도. 다른 적에서 숙제 내드렸는데 어떤 분은 안 해왔어요. 물어봤더니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뻥이죠. 뻥. 원래 숙제는 안 하신 분들이 계속 안 해요. 안 하신 분들이 계속 안 해요.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일단 그 다음 주에 확인해 가지고 안 해오신 분들은 약속을 합시다. 해초리를 좀 드릴까요? 종아리에다가 해초리 3번 써면 3대, 2번 써고 1번 써면 1대 이렇게. 자, 아무튼 다음 주에 오실 때가 몇 번 써오시라고요? 3번. 자,
되도록이면 빨리 머리에다 넣어도 노래하셔야 돼요. 써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예요. 공부한 공부예요. 그래서 써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인데 조금 전에 계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용어는 빠른 속도로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어. 지구단위 계획 뜻 나와 있죠? 지구단위 계획 뜻은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아세요. 조금 전에 지구단위 계획 봐보세요. 지구단위 계획 할 때 이 앞에 1이 숨어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가 숨어있다고요? 1. 지구단위 계획도 한 개 만들고 두 개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지구단위 계획 앞에는 뭐가 숨어있다? 1. 한글 앞에는 1이라는 수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셔. 그 정도는 상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폐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0원짜리도 있을 건데요. 이때 한글 앞에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 이렇게 안 써졌어. 그냥 1,000원, 10,000원 이렇게 써졌어. 그러하더라도 앞에는 뭐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1. 알겠죠? 그래 지구 단위 계획 할 때 진짜 앞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1. 한 개 지구 단위계 만들 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이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공연 중사인 중급자가 돼서 활동하게 될 건데요. 이 단위 앞에도 1이 숨어 있어.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제곱미터 하면 몇 제곱미터다고요? 1제곱미터. 1제곱미터나 제곱미터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이 그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때 제곱미터당 뭐 10만 원이다 이렇게 기재됩니다. 뭐 5만 원이다 이렇게. 그때 이렇게 1을 안 써요. 이 속뜻은 뭐냐? 이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가 있다. 여기에 1m, 1m 그러면 이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면적은 1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때 1 빼고 제곱미터당 땅값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이렇게 한 겁니다. 평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 면적을 표시할 때는 제곱미터 이렇게 해요. 제곱미터. 또 어떤 분들은 뭐 평방미터 이런 말 쓰는데 나는 들어보지 않는 말을 써요. 평방미터는 언제 썼는가 모르겠어. 그래 우리나라 면적 표시할 때는 제곱미터 이렇게 제곱미터 뭐라 한다고요? 제곱미터. 평방미터는 뜻도 들어보지도 않아봤어. 용어도. 아무튼 그래 이 속도 이해하시고요. 그래 이제 지구 단위계 보고 있어.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 할 때 지는 앞에 1이 숨었다고 그랬죠? 한 개 지구 단위 계획이란 그 말이에요.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은 봐보세요. 이 지구 단위 계획 한 개의 지구 단위 만든다.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그 장소에 대해서 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만들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때는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다라고 정하지 않아요. 아까 일부에다 딱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다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되면 한 개의 지구 단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는 일부가 나와야 되지 전부가 나오면 틀린다. 이게 중요해요. 찾나요? 중요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따라 수립한다.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일부 그 말. 시험에서는 전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거기서.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자. 토지균을 정시키자. 그리고 그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자. 이양원 환경을 확보하자. 계획적 체계로 관리하자 해서 만드는 무슨 계획 일종이냐? 도시 군갈계 일종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나와 있죠.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은 어떠한 장소에 대해서만 만들까요? 입주기재 최소구역이 정될 때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그 구역이 딱 정됐다면 그 장소의 토지용은 이렇게 하자. 그 장소의 건축물을 이런 것만 건축도록 하자. 건축물 용도지야. 그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조경토록 하는 건폐율 용도는 이 정도만 인정하겠다. 높이는 이 정도만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이다. 그리고 그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정해주는 도시군갈계 일종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때 건폐율이라는 용어 나오지 않습니까? 용적이라는 용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대지 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이렇게 건축해 나갈 때 이 대지 면적이 있다. 대지 면적 속에서 이 건축물의 밑바닥을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건축하게 되는 면적, 밑바닥. 이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자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그래 건폐율은 자 뜻이 뭐냐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례다 그래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건폐율이 뭐다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분모의 대지 면적을 넣고 분자의 건축 면적을 넣어서 100% 곱해요. 그래 건폐율 뜻 알았어요. 일단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이다? 건축 면적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게 뜻이에요. 그래 이 하나의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규모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도를 적용해 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폐율은 이 건축물의 밑바닥의 크기, 이걸 수평적 규모라고 그래요. 수평적. 뭐라 한다고요? 수평적 규모. 그래 수평적 규모를 제한하겠다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율제도예요. 건폐율제도. 그래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할까? 하나의 대지 면적, 여러분이 1000제곱미터짜리 대지 가지고 있어. 여기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이 최대한도가 50% 이하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 1000의 절반까지만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최대 한도가.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일 때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냐? 500제곱미터까지만.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 안에 빈 땅의 공기를 확보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빈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광, 통풍, 일조 양호하고 인접 대지 안에 들어설 건축물과의 그 관계를 일정 간격 띄게 해서 건축물의 밀집화를 방지해가지고 바로 화재 발생 시 연쇄 작산을 방지해 나도록 하자 해서 적용토록 되는 것이 건폐율 제도예요. 건폐를 통해서 건축물의 무슨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가? 수평적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만약 이 대지 1000인데 건폐율의 최단도가 바로 20%밖에 안 된다고 가정할까? 최단도가? 그렇다면은 바로 이 대지 여러분 땅 주입니다. 대지 면적 1000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지에다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만 가능할까요? 200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빈 땅 800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 이 대지에 적용하고 있는 그 건폐율 최단도가 90%까지 허용된다. 90%요. 그러면 이 대지 1000일 때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냐? 90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900. 그래 건폐율이 많이 인정되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는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건폐율은 그 땅값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땅값. 그래 중심상업지라는 땅이 있는데 중심상업지는 건폐율 최단도가 90%까지 허용됩니다. 그래 건축면적 아까 대지면적이 1000일 때 900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 보전지역, 녹지역은요 건폐율이 20% 이하밖에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이 대지 1000을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용도가 낮으니까 땅값 싸겠죠. 땅값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이때 폐가 뭐냐면은 덮을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덮을폐. 주어진 대지 면적 1000이 있다. 거기에다 건축 면적을 가지고 덮을 수 있는 비율이 50% 이하다. 그러면 500평까지, 500제곱미터까지만 덮을 수 있고 초과하면 안 된다. 90% 이하다. 그러면 900까지만 덮을 수 있다.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20% 이하다 그러면 200제곱미터까지만 건축 면적으로 덮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돼요? 자, 건폐율 뜻 알겠죠? 느낌이 와야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용자가 얼굴용이에요. 적이 뭘까요? 쌓을 적입니다. 그래 이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노출되는 모습만 얼굴이라 할 수 있어. 지하는 얼굴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노출되고자 하는 건축물의 쌓아 올라갈 때, 층층 올라갈 때 그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 제도입니다. 용적률 제도. 그래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래. 대지 면적에 대한 이 층층에 올리는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 그래. 연면적. 뭐라고 한다고요?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그래. 연면적. 이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용적률 제도입니다. 이래 대지 면적에 대한 이 용적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로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연면적이라는 용어는 건축물과 결부하여서만 사용되는 용어니까 건축물로 연면적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연면적 해도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바로 연면적의 비율. 이걸 뭐란다? 용적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뜻이 그래. 연면적이 뭐냐 그러면은 이왕에 나왔으니까 연면적이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하층이 있고요. 여기 지표면이니까 땅이다. 지하층이 있고요. 지상층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지상 3층, 지하 1층이다 합시다. 그때 자, 이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각층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크기는 각각 똑같이 200제곱미터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있어서 이 지상 1층은 기둥 박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피로티 구조부라는데 부속용 주차장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주차장. 이렇게. 그리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쓰이고 있다 합시다. 지하층 용도 묻지 않고 그냥 지하층을 합시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래요. 이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 합계예요. 이게 뜻이에요. 연면적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게 뜻이 뜻. 몇 개 건축물이라고요? 한 개.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각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건축물에 지하층도 있고 지상층도 있다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일까요? 안 보인가요? 글씨가?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층하고 지상 1층은 부속 주차장을 쓰고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은 각각 200제곱미터다 라고 한다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일까요? 얼마? 800이죠.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니까 바로 800이죠. 800. 그런데 이 용적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층은 규제하지 않아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건축물의 얼굴 크기를 규제하자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바로 용적률 산정시 용적률 이것부로 용적률 산정이라고 해요. 산정.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용적률 산정할 때 이렇게 하거든. 용적률 산정한다. 계산할 때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은 이런 연면적에서 그 건축물에 이것들이 있다면 제외를 해줘요. 지하층 무조건 제외를 해줘요. 무엇은 빼준다고요? 지하층 무조건 빼줘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부속용도 주차장이 있다면 부속용도 주차장이 있다면
그거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주차로 쓰는 면적도 빼줘요. 빼준다 이걸 제한다고 그래. 뭐라 한다고? 이해돼요? 무엇은 빼준다고 그래서 제가 지하층은 무조건 용도 무관하게 빼주는 거예요. 지하층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전시회라든가 균형에 써먹으니까, 그리고 평시에도 토지 용도를 높이는 그런 행위니까 지하층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하층 면적 빼주는 거예요. 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지상 부속용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자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장이 있다면 그 면적은 빼주고 용적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또 만약 그게 초고층 건축물이다, 뭐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걸 또 그 건물에 있다 만들 수 있어. 피나 안전구역. 뭘 만들 수 있다고? 피나 안전구역. 또 경사지방아래 대평원을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피나 안전구역이 있다든가 대평원이 있다면 그 면적도 제외를 하고 용적률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바로 그 건축물 내에 뭐가 있다면 빼주냐, 법에서 빼주냐면은 바로 약자로 지하층 할 때 주차장 할 때 피나 안전구역 할 때 대평할 때 피해서 지주 피피는 제한다 그래. 뭐 한다고요? 지주 피피는 제한다. 이렇게 미리 좀 알아두셔요. 지하층 면적 제한다. 그 다음에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장도 빼준다, 제한다.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다면 그 면적도 빼준다. 대평원이 있다면 그 면적도 빼준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에 있어서 지금 용적률이 얼마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여기 봐봐요. 저 건축물 아까 저 건축물에서 용적률이 얼마 적용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갖다 대입만 하면 돼요. 저 건축물에 들어서 있는 대지 면적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0제곱미터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이해하면서 계산해야 올바른 용적률을 빼낼 수가 있겠죠.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뭐가 있다면 빼준다고 그랬어. 지하층이 있다면 빼준다. 지상 부속 주차장이 있다면 빼준다. 빼줄 건 두 가지 있죠 일단. 그리고 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 이것만 합산하면 돼. 그러면 200이니까 얼마예요? 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지금 적용된 용률은 얼마냐? 그러면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40%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아셔야 되겠어. 자, 이 용적률 적용이 있기 때문에서 건축물의 층층을 이는 이 바닥 면적 합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은 바로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고자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수직적 규모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수직적 규모. 그래 수직적 규모를 제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적용이 있기 때문에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게 돼요. 뭘 규제한다고요? 높이를 규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이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대지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대지 면적이 1000이라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최대한도고 50%다. 그리고 용적률은 최대한도가 200%다 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걸 건축자금 준비해 가지고 이 대지에다가 이걸 다 적용해서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자 해요. 그때 건폐율과 용률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엇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세워 올릴까요? 건폐율과 용적률일까요? 건폐를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건축물이 밑바닥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이걸 다 적용해버려. 그러면 건축면적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500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건축면적 500이라 합시다. 500은 빈 땅으로 나눠서 공지로. 그래 이 건축면적 확보했습니다. 바닥에다 딱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 건축면적하고 각층 바닥 면적 크기는 같다. 각층 바닥 면적, 각층 바닥 면적은 같다. 이렇게 각층 바닥 면적 같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 합시다. 바닥 면적도 얼마다? 500. 이렇게 이 500 조금부터 건축 면적 확보해서 바로 이제
이 용적률 200%다 적용해가지고 여기다 순수하게 1층부터 지상층으로 주택만 올린다 합시다. 주택. 뭐만 올린다고요? 주택. 주택 올리면 몇 층 올리면 끝일까요? 여기 보시봐.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다. 재단도 이걸 다 적용해서 건물 세운다. 주택만. 그러면 대지 면적의 2배까지 이걸 확보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연면적을. 그러면 얼마일까요? 2000까지 올릴 수 있죠. 이것의 2배니까 1000의 2배니까 200%. 그러면 최대 연면적을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다? 2000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2000을 확보한다면 500석 잡고 몇 층 올리면 2000 다 써먹어 버립니까? 4층 올리면 끝난가요? 일단 지상에 따면 이렇게 주택 올린다 합시다. 그러면 500, 500, 500. 주택이 다 주택. 뭐다고요? 여러분 주택 쳤어. 주택. 이렇게 주택. 순수하게 주택만 쳤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합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2000이죠? 2000. 그러면 다 써먹었어. 이제 용적률. 이 상태에서 뭐 건축자면 돈도 많다 해서 여기다 또 주택 올린다 합시다. 그러면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죠? 위반이 되는 거예요. 위반. 그래서 이 용적으로 적용했기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으로 높이까지도 규제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뭐까지도? 높이까지도. 알겠죠?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땅속을 파가지고 주차를 만들어요. 여기 땅속이 지하철. 500 잡았어 주차장. 그때 이 500까지 합해서 2000일까요? 이거 빼고도 2000일까요? 이거 빼주는 거예요. 이거 빼주는 거. 지하층 설치를 권장하겠어요. 이해돼요? 만약 이 주택으로 순수하게 치는 게 아니라 1층은 기둥박아서 피로티 구조로 해서 부속용 주차장을 1층에다 넣었어. 주차장 부속용으로. 그러면 이 면적 포함해서 2000인가 이 면적 또 빼주는가요? 빼주죠. 그래 주택을 한다면 5층을 하나 더 올려도 되겠죠? 한 층 더 올려도 되겠죠? 그럼 2000 되잖아요. 이해돼요? 층수에 제한이 없다면 이렇게 용률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할 때 지하층 공간, 지상 부속용 공간, 지상 부속용 주차장 공간 이걸 다 포함해서 용적률을 적용해 나간 것이 이롭습니까? 빼주는 게 이롭습니까? 빼주는 게 훨씬 이롭죠. 그래 그렇게 바로 이러한 장소, 지주 PP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그런 공간 설치했다면 용적률 적용 시 빼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어떠한 공간이 있다면 제외를 해주는가? 약자로 지, 주, PP는 제한다. 건폐용률 뜻 알겠죠? 자, 그래 이제 그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 보니까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이란 어느 장소에서 만든가? 입주기재 최소구로 지정된 땅에서만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토지 이용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건축물은 이런 것만 건축도로 용도를 제한하고요. 건폐용률 높이를 제한해 나가는 내용을 담아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계획 보겠습니다. 국가계획은 바로 중앙에 떠다 붙여요. 중앙행정기관이 만듭니다. 지자체장이 만든 거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은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들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국가계획은 누가 만든다고요? 중앙행정기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라든가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근데요 국가지요 지자체 하면 틀리겠어.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만든다 그럼 틀리고 계획 중 그게 중요해요. 계획 중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만을 만든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사항이라든가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만든다. 거기서 키포인트는 포함된 그 말 중에요. 포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 좋아요. 제외된 토지용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 포함된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국가계획은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고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계획 중 대장이 높은 계획이 높은 계획. 여기 보셔봐. 아까
이렇게 광역 계획권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드는 계획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죠. 기본계획. 그래,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보다 하위계획이다. 그래서 하위계획인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광역 도시계획 상위 계획인 만큼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만들도록 규정받고, 만약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무슨 계획을 우선시하는가? 광역 도시계획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하셔.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을 다 묶어들여서 토지 이용계획, 그래 다 묶어서 뭘 한다고요? 다 토지를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다 토지 이용계획이 토지 이용계획. 국가계획도 마찬가지고, 아까 국가계획도 종류로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하거든. 광역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 다 토지 이용계획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계획 중에서도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어요. 이때 넓은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일수록 상위이고, 좁아지는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될수록 하위 계획이라 그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죠. 도시군 기본계획 시별로 군별로 만드니까 더 적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이 기본계획보다 상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고 그랬죠. 기본계획과 이 관리계획 뭐가 더 높은 계획이 있어?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은 몇 개 있을까? 1개. 그쵸? 근데 대전광역시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몇 개 있을까? 수천 개 이미 만들어졌어. 여기 돌 하나 만들더라도 하나 만들어졌은 거예요. 여기 공원 만들 때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주거지역이다라고 정할 때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대전광역시에는 이미 결정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천 개 이미 존재하고 앞으로도 수천 개가 결정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은 하나 있지만 관리계획은 몇 개 있다? 수천 개 있다. 그래,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 뭐가 훨씬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겠어? 기본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이 관리계획보다 상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셔. 자, 그리고 이제 금방 보았던 계획 있잖아요. 국가계획. 이 국가계획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이 만들고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어야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높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이것보다 더 높은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보다 더 높다? 광역 도시계획보다 더 높다. 이걸 상위 계획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국가계획하고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을까?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하고 이 계획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해야 될까?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 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국가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하고 이 계획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할까? 국가계획 이렇게. 이해됐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보죠. 9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기 있죠? 용도지구에다 1차, 용도주구에다 2차 이렇게 써봐요. 용도지구에다 몇 차? 3차. 아까 했죠? 용도지구는 몇 차? 1차. 용도지구는 2차. 용도구역은 3차. 이 관계를 이해해 두셔. 세 개를 묶어서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써요. 이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우리 땅에다 왜 정하느냐? 각각의 지역, 지구, 구역별로 토지용을 규제하자 해서 정한 겁니다. 이때 이런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다 주거지역이다, 뭐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 한시하는데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해놓으면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의 제한을 받아요.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 용도, 건필, 높이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유는 바로 공공복리가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개별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사익만을 위해서 토지용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리를 우선시하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겠다 해서 이 지역주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 공공리 증리를 도모하고요. 토지균을 정지시키고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지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금으로서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여기 봐봐요. 이 땅에다 뭐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대도시장이 주거적이다라고 딱 정해놨어. 근데 그 주거적을 그대로 놔놓고 여기다 공업적이다라고 중복 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하고 주택이 막 짬뽕으로 건축될 건데 그러면 공공리를 정리는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용도적은 절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무슨 격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관리에 따라 무슨 격으로 결정한다고요? 관리.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여기 봐봐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1차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이렇게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 용도지구들은 바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의 제한에 대해서 때로는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 하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이다 이렇게 하셔. 그게 중요해. 용도지구는 무엇에 대한 제한을 강화 완화 따로 정하고자 정한다고요? 용도지역. 그걸 잘 잊으셔. 그래 아까 이 땅이 지금 1학년 용도지구다. 그 위에 2학년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2학년인 용도지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지구는 그 용도적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하고 어떤 용도지구는 강화 적용해서 정하는데 용도지구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의 여러 가지 제한을 뭐뭐 다 할 수 있는가? 강화도 완화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보죠.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이라든가 용도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3차적으로 정해서 용도적의 제한, 용도지구의 제한을 다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찾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반시설가 있죠. 기반시설은 잘 읽어두셔. 기반시설은 1번부터 7번까지를 싹 묶어서 말한다고요? 기반시설이라 해. 기반시설은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인 기반시설도 있고 공간시설인 기반시설도 있고 유통공업시설인 기반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방제시설 할 때 방제는 재해 예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있죠. 이 중에 환경기초시설 4가지는 꼭 자주 봐두셔. 그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비해 놓고 있는 시설, 환경기초시설인데 우리가 물질을 쓰고 쓸모없게 될 때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 데다 버리도록 방치하면 환경오염이 심화되죠. 그래서 환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버리세요라는 시설이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인데 여러분이 물 쓰고 버리게 될 때 하수도에다 버리게 됩니다. 법적으로. 하천에다 버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천은 여름에 장맛비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건 방제시설에 해당해. 하천은 방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하수도가 환경기초시설이다 이거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동차 버릴 때는 폐차장에다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기초시설이고요. 물이 아닌 물질을 쓰고 버릴 때는 결국 폐기물 채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가지가 환경기초시설이죠. 그리고 수질오염 방시설 4가지는 뭐로 분류하고 있는가? 환경기초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광역시설 찾나요? 조금 전에 봐보세요.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용어도 봤고요. 광역계획이라는 용어도 봤습니다. 이때 광역은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된다고 그랬습니까? 2 이상. 자, 그러하듯이 지금 등장하는 용어 광역시설이 나오는데요. 이때 광역시설 할 때 이 광역도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된 시설인가? 2 이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반시설 중에서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돌고 도는 철도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둘리상어 지자체에 걸치는 시설인 철도라든가 둘리상어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광역시설 그래요. 최소한도 몇 개 이상? 2개. 둘리상어 특광 특특 시군호 관악구에 걸치는 시설인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이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봐. 여기다 자 인천에다가 공 하나 만들어서 인접 시군들이 공동으로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 또 폐기물시설 여기다 하나 설치해서 인접 시군 둘이상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다 화장실 하나 설치해가지고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담고서 광역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하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시설로서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느냐? 둘리상. 둘리상에 쭉 가다가 걸치는 시설과 둘리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 정도는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런 광역시설을 봐보세요. 이런 광역시설을 바로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바로 지정하는 권역이 광역개권이에요. 광역개권으로서 이제 이 광역시설을 정책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공항을 여기다 배치하자. 그리고 같이 사용하자. 도로는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정책을 계획으로 만드는데 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래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하는 내용을 정책으로 꼭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접해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해 나갈 때 그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 찾았나요? 공동도 기반시설인데 공동으로 이거예요. 자, 우리 도로가 있다. 도로 위에 지금 전봇대가 있다. 전봇대에 전기 공업선, 전기선, 통선, 전화선, 소파이프, 하스파 이런 것들 막 지상에 쭉 설치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엉망이잖아요. 미관도 제하고 또 전봇대 차가 받아보니 도로구조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교통원활한 소통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땅속에다 공동으로 집어넣어버리자. 그래서 땅속에다 터널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을 뭐라고 하냐? 공동으로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리자. 수용해버리자. 그래서 만든 터널 같은 그런 공간을 공동구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동구. 그래 땅속에다 다 묻어버리자. 아까 그런 것들을 지하 매수물을 공동 수용해서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설치해 놓고 있는 시설을 뭐라 하냐?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다 막 이걸 만들게 됐냐? 지하에다 한다. 그래 다음에 공부하는데 이 공동과 이렇게 설치된 후라면 지상에다 이런 걸 설치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요. 공동화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이러한 시설을 여기다 의무로 다 수용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만약 밖에다 설치하면 위법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 현재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들은 법적으로 이 공동과 지하에 다 지금 매설되어 설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세종시라든가 내포 신도시, 판교 신도시 이런데 신도시 가보면 전봇대를 길에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땅속의 터널처럼 다 공동화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동화 설치된 후에는 아까 그러한 시설을 법적으로 모두 다 수용해라 라고 규제하고 있거든요. 알겠죠? 공동 뜻 알겠죠? 자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공공시설 나와 있죠. 찾나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읽고 가면 그것만 체크해봐요. 도로, 철도, 수도, 공원 등 공공용시설만 한다. 이 정도만. 그래 앞으로 공공시설 하면 도로, 공원, 수도, 철도 이런 공공용시설만 한다. 이 정도만 받으셔. 그 다음에 도시군계시설 아까 했어요. 도시군계시설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난 거다? 도시군계획으로. 그 다음 밑에 했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중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이냐? 도시군계획시설. 근데 시험에서 기반시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되겠어.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이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은 몇 가지다? 3가지. 아까 했죠. 도시군계획사업이 뭐냐 그러면 무엇을 시행하는 사업이냐?
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 군계획 사업인데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이 법에 있다. 다른 법에도 있다. 다른 법률. 그래서 이 법에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